믿을 수가 없군.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거절했다고? 런던의 한밤, 저는 믿기 힘든 속보를 마주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수십 년간 세계 각국의 사건을 분석하고 세계의 흐름을 읽어오며 국제 정치를 글로 기록해온 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눈앞의 현실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대해서라면 제가 전문가인데 그날의 속보 한 줄이 제 오만과 확신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의존하지 않고도 독자적 자주 국방을 강화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나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출신 국제정치 칼럼니스트 알렉산더 리드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수십 년간 세계 각국의 사건을 분석하며 살았고 제 글은 런던의 주요 신문과 워싱턴의 유력 언론에도 실렸습니다. 그날도 저는 런던의 오래된 블룸즈버리 거리 한복판 조지아식 건물의 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방울은 마치 세상의 비밀을 두드리는 듯 제 창문을 연신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정갈하게 정리된 마호가니 책상, 손에는 무게감 있는 만년필, 옆에는 아직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얼그레이 찻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저는 이렇게 조용한 공간에서 세상의 사건을 글로 엮어내며 살았습니다. 신문사에서 날아온 아침 속보를 읽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보 한 줄이 제 오랜 신념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미국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연간 13조 원 요구. 처음엔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그래, 올 것이 왔구나. 저는 이미 수년 전부터 칼럼을 통해 이런 상황을 예측해 왔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군사적 그늘 아래 있는 나라, 경제적으로 아무리 번영해도 결국엔 초강대국의 뜻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나라라고 단정 지어왔습니다. 그래서 속보를 본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에도 내가 옳았군. 다음 칼럼의 제목까지 머릿속에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불가피한 항복.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거부할 수 없을 거라고, 결국 워싱턴의 압력 앞에 무릎 꿇을 거라고. 저의 머릿속에서 한국은 늘 그렇게 존재해 왔으니까요. 그런데 불과 몇 분 뒤 울려 퍼진 또 다른 속보가 제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한국, 미국 요구 거부. 향후 5년간 100조 원 자주 국방 계획 발표.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차를 들던 손이 멈췄고 눈을 비볐습니다. 하지만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정면으로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오히려 독자적인 군사력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것도 단순한 말이 아니라 1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말입니다.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책상 앞에서 일어나 이리저리 걸어 다니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제 안에 세워둔 세계관은 삽시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게 한국은 늘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눈앞의 한국은 미국을 향해 분명한 거절을 외치며 스스로의 길을 가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언론들은 앞다투어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을 성숙한 동맹이라고 칭했고 뉴욕 타임스는 작지만 강한 나라의 독립선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 역시 한국의 결단을 분석하며 새로운 전략 모델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도대체 제가 알던 한국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그 순간 제 아내 클라라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다큐멘터리 제작자였고 여러 나라를 다니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계 혈통을 지니고 있었기에 한국에 대해 저보다 더 깊은 감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컴퓨터 화면을 잠시 보더니 차분히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늘 말했잖아요. 당신은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글로만 쓰지 말고 직접 가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은 마치 제 마음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수십 년간 저는 책상에 앉아 수많은 나라의 운명을 글로 분석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땅의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결심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편리하게도 책과 자료 속에서만 세상을 재단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이 내린 결단은 그 어떤 자료나 분석도 설명하지 못하는 뜨겁고 강렬한 무언가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혹시 한국의 발표가 단순히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협상 전략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적 선택일까요? 진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으로 직접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런던의 차가운 겨울비 소리를 들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책상 앞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한국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그리고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약하기 위해서였죠. 제가 몰랐던 건 그 여정이 단순히 한국을 이해하기 위한 여행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의 시각을 바꾸어 놓을 시작점이 될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울 국방부 건물 유리 엘리베이터가 고요히 위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각 층을 지날 때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군인들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질서정연했지요.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정확한 걸음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제가 떠나온 런던에서 흔히 보던 느슨한 관료주의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가운 금속 난간을 잡은 손바닥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전해지고 있었어요. 택시가 삼엄한 경비를 거쳐 국방부 정문을 통과하던 순간부터 시작된 긴장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불과 사흘째였지만 저는 벌써 제 안의 확신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런던에서 떠나기 전 워싱턴의 관점에 기대어 만들어 두었던 제 머릿속 세계관은 금이 가고 있었지요. 이곳에 와서 직접 목격하는 풍경들은 그동안 제가 글로 그려왔던 의존적인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며 가벼운 진동과 함께 문이 열리자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과 시원하게 뻗은 복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닥 광택제의 냄새와 에어컨에서 나오는 금속성의 냄새가 묘하게 섞여 있었지요. 복도 벽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걸린 군 지도자들의 사진, 각 잡힌 액자의 정확한 배치, 그 하나하나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구겨진 기자 재킷과 낡은 가죽 가방을 든 제 모습이 순간 초라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리드 기자님이시죠? 단정한 군복 차림의 젊은 부관이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태도에는 불필요한 말이 없었습니다. 김도연 준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마호가니 책상 뒤에 앉아 차 한 잔을 내놓으며 형식적인 답변만 늘어놓는 관료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 기대는 단번에 깨져버렸습니다. 현대적 감각으로 꾸며진 회의실,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 그 앞에 서 있는 체격 좋은 장교. 김도연 준장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스크린을 바라보다가 제가 들어서자 곧장 몸을 돌렸습니다. 그와 마주한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관료가 아니었습니다. 힘 있는 악수, 직접적이면서도 상대를 평가하는 눈빛, 그리고 미소를 지어도 눈동자까지는 웃지 않는 그 표정에서 분명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리드 기자님, 한국 국방정책을 취재하러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유창하고 깔끔한 영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저는 돌려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서구 기자들이 이곳에 올 때 가지고 오는 시각은 최소 20년은 뒤처져 있습니다. 그 말은 제 가슴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제 안의 편견이 그대로 드러난 듯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노트를 꺼내 들었지만 제 속마음은 크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김 준장은 곧장 스크린으로 향해 조작 패널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현대식 무기 체계들의 사양과 이미지가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K2 흑표 전차입니다. 화면 속 전차는 매끈하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첨단 센서와 무기로 무장한 그 모습은 더 이상 단순한 시제품이 아니었지요. 현재 폴란드, 터키, 호주와의 수출 계약이 진행 중입니다. 미국 전차 대신 한국 전차를 선택한 겁니다. 펜이 제 노트 위를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던 한국의 이미지는 미군에 의존하며 수입 무기에 의지하는 나라였는데
지금 내 눈앞에는 미국과 경쟁하며 세계 시장에 수출하는 나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발표는 곧 K9 자주포로 이어졌습니다. 폴란드의 숲, 노르웨이의 피오르드, 인도의 사막에 배치된 실제 장면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 준장은 차분하게 레이저 포인터로 일정과 수량을 짚으며 설명했습니다. 이 K9 시리즈는 이미 NATO 동맹국들의 포병 전력 핵심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위협이 커진 상황에서 독일이나 미국 무기가 아니라 한국 무기가 선택된 겁니다. 그는 마치 오래 준비된 답을 읊조리듯 담담히 설명했지만 그 안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크게 충격을 받은 건 KF-21 전투기였습니다. 날렵한 전투기가 화면에 떠올랐을 때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미국 무기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정교한 모습이었으니까요. 이건 최근 긴장 상황 때문에 급하게 개발된 것이겠죠? 저는 필사적으로 제 선입견을 지키려 했습니다. 지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김 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리드 기자님, 저희는 20년 넘게 준비해 왔습니다. 변한 건 단 한 가지, 이제 이 무기들을 독립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벌이는 게 아닙니다. 평등하게 만드는 겁니다. 평등이라는 단어가 회의실 안을 울리듯 메아리쳤습니다. 순간 제가 얼마나 오만한 시선으로 이 나라를 바라봐 왔는지가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발표는 계속되었습니다. 재정 데이터, 생산 일정, 수출 실적. 한국은 더 이상 무기 시장의 소비자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히 경쟁자로 올라서 있었지요. 작년 방산 수출 규모는 17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김 준장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그것도 성능으로 인정받아 선택되는 경쟁자로 말입니다. 회의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도시 풍경은 그 말들을 뒷받침하듯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제 선입견을 하나하나 부수고 있었지요. 그날 밤 한강을 내려다보는 호텔 방에서 아내 클라라와 국제 전화를 이어갔습니다. 이 나라에 대해 내가 완전히 틀렸던 것 같아. 저는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적 쇼가 아니야. 김 준장은 진짜 역량을 보여줬어. 한국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거야. 클라라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알렉산더, 아직 겉면만 본 거야. 김 준장이 보여준 건 시작일 뿐일 거야. 더 깊은 이야기들이 분명히 숨어 있어. 저는 창밖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각 불빛 속에 깃든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꿈이 이제 미국의 그늘 속이 아닌 그들만의 길 위에서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이상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김 준장이 보여준 자신감 뒤에는 아직 제게 드러내지 않은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지요. 저는 모르는 세계의 문턱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가 서울에서 마주하게 될 진짜 이야기의 서막이 열리고 있었던 겁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조용히 상승하는 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마치 도시의 심장을 꿰뚫고 하늘을 향해 뻗어가는 길을 타고 올라가는 느낌이었지요. 매 층마다 스쳐 지나가는 유리벽 너머로는 회의실과 연구소, 그리고 미래를 설계하는 젊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사무공간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변화를 집약해 놓은 하나의 축소판 같았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장면들이 지금은 당연한 듯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마침내 37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눈앞에는 회사의 로비라기보다는 현대미술관을 연상시키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벽 대신 공중에 떠 있는 홀로그램 화면들이 맞이했는데 작은 드론들이 때를 지어 움직이며 입체적인 구조물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큰 창문을 뚫고 들어와 홀로그램 빛과 뒤섞이면서 마치 유리 속에 무지개가 흙 뿌려지는 듯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잠시 현실감을 잊을 만큼 환상적인 풍경이었지요. 그곳에서 저는 오늘의 주인공 정윤아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직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이미 2번의 창업 성공을 이뤄낸 인물이었습니다. 단순히 불을 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국가 안보라는 훨씬 무거운 주제를 기술로 풀어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지요. 실리콘밸리의 투자자와 유럽 군사 전문가들까지 그녀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복도를 안내해주던 직원의 영어는 거의 원어민과 다름없었습니다. 세련된 억양 속에서 한국 청년들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었지요. 복도는 수십 대의 서버와 모니터로 가득 차 있었는데 데이터가 흘러가는 소리와 전자음이 하나의 교향곡처럼 어우러지고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이 유리벽 너머에서 컴퓨터 앞에 몰두한 모습은 한순간도 헛되이 쓰이지 않는 시간의 무게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드디어 유나 씨의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빌딩 숲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바라본 모습은 마치 전장을 내려다보는 지휘관 같았지요. 돌아서는 순간 그녀의 시선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눈빛만큼은 양자 컴퓨터가 정보를 처리하듯 빠르고 날카로웠습니다. 악수는 단호했고 목소리는 불필요한 장식 없이 명료했습니다. 테이블 위의 홀로그램은 단번에 저를 다른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잠자리만 한 초소형 드론 수백 대가 때를 지어 움직이며 거대한 감시망을 형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런던 시내만 한 규모의 지역을 순식간에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자 숨이 막히는 듯 했지요. 유나 씨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전통적으로 국방은 대형 장비, 즉 항공모함이나 전투기, 탱크에 의존해 왔지만 이제는 크기가 아닌 지능, 속도, 연결성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홀로그램을 조작하자 드론들은 스스로 재배치하며 위협에 대응했고 네트워크 전체의 정보를 즉시 공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사이버 공격 방어 시뮬레이션이 펼쳐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전투였지요. 유나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주국방은 무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데이터와 통신,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를 우리가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총과 대포만의 싸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녀는 한국이 이미 세계 곳곳과 맺은 협력 관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홀로그램 화면 속에는 유럽 군대의 휘장과 한국 기업의 로고가 함께 돌아가고 있었고 NATO 소속 부대가 한국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실제 훈련에 적용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시작된 기술이 다른 나라들로 퍼져나가는 일방향의 흐름만을 기록해왔는데 지금은 그 반대였습니다. NATO 군대가 한국 기술을 배우고 있었다는 사실은 제 생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유나 씨는 창밖의 도시를 가리키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기성세대는 가난과 전쟁을 견뎌냈습니다. 저희 세대는 그 위에서 경제적 번영을 얻었지요. 이제 저희의 과제는 전략적 독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기술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한 세대가 나라의 방향을 바꾸려는 의지를 담은 선언이었습니다. 오후 내내 이어진 연구실 투어는 그 선언을 실제로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MIT와 스탠퍼드 출신의 젊은이들, 그리고 한국 대학을 졸업한 수많은 인재들이 함께 모여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자율 시스템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사이버 공격을 마이크로초 단위로 탐지하고 막아내는 시스템, 가로채기 불가능에 가까운 통신망, 모두가 한 나라의 독립을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기둥들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펼쳐진 강남의 풍경은 수천 개의 작은 창업 기업들이 미래를 함께 짓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드는 것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나라의 자존심이자 독립의 토대였습니다. 드론, 인공지능, 위성통신까지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더 이상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 가르치는 나라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에 암호화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영국 편집장으로부터 온 것이었지요. 정부 관계자들이 당신의 한국 취재에 대해 묻고 있다.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접근 방식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듯하다. 문자를 읽으며 씁쓸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비전이 이미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단지 자주국방을 넘어서 다른 나라들이 따르고 싶어 하는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다시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빛은 마치 작은 나라들이 의존이 아닌 혁신을 통해 독립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떠나기 전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과연 세계는 이런 변화의 속도에 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 선 한국의 다음 행보는 어디를 향할 것인가? 아침부터 내리던 비는 여전히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와는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회색빛 하늘, 그리고 그 아래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과 차량들. 이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오늘 만남이 단순한 취재 이상의 의미를 지니리라는 걸 직감했죠. 전날까지 들었던 군사적인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여전히 맴돌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경제적 근거가 눈앞에서 펼쳐질 예정이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올라갈 때마다 저는 마치 이 나라가 걸어온 시간의 계단을 오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도시의 기억은 이제 어디에서도 찾기 힘들었고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첨단 산업과 세계적인 기술력의 상징이었으니까요. 어쩌면 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압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세훈 씨와의 첫 만남은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 시간 축적된 경험과 냉철한 현실 인식이 함께 담겨 있었죠. 그는 서류 몇 장만으로도 한국이 왜 경제적 독립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오가던 숫자와 도표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일자리와 삶을 의미하는 생생한 현실이었죠. 그가 강조한 부분은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무기를 수입하면 그 대가로 흘러나간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만들어낸다면 그 돈은 기술을 남기고 젊은 세대를 키우며 국가 전체의 능력을 확장시킵니다. 그의 이 말은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 한 사회가 자립해가는 과정의 본질을 짚어내고 있었죠. 실제로 생산 현장을 둘러본 순간 그 말은 구체적인 실체로 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젊은 엔지니어들이 정밀한 기계를 다루는 모습은 과거 우리가 흔히 상상하던 무거운 군수 공장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요하면서도 활기찬 공기, 로봇팔이 춤을 추듯 움직이는 장면, 그리고 화면 속에서 실시간으로 흐르는 데이터까지. 이 모든 것이 한국이 미래를 향해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죠. 더욱 놀라운 건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기술이 단순히 군사 분야에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박 씨의 설명처럼 정밀 기계 기술은 반도체와 자동차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의료와 금융으로 퍼져나가며 한국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무기산업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적 독립을 가능하게 하는 산업 생태계 전체의 진화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변화가 과연 국민 개개인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그들은 이 모든 발전을 어떻게 체감하고 있을까? 기자로서의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성공은 결국 시민들의 삶 속에서 빛을 발해야 진짜 힘을 가지게 되니까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클라라와 나눈 대화는 그런 고민을 더 선명하게 했습니다. 화면 너머 그녀의 미소는 오랜 친구만이 줄 수 있는 위로와 통찰을 동시에 담고 있었죠. 알렉산더, 이제 당신이 직접 보고 느낀 것을 말해주고 있구나. 한국은 단순히 동맹을 유지하는 나라가 아니야. 스스로의 힘으로 동맹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 거야. 그녀의 말은 제 마음속 어딘가를 강하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산업적 성취와 국제적 위상이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과는 어떻게 연결될까? 화려한 빌딩과 최첨단 기술 뒤에 숨겨진 보통 시민들의 이야기는 또 어떤 모습일까? 이제 저는 다음 여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경영진의 사무실을 넘어 젊은 엔지니어들의 연구실을 넘어 직접 한국 사회의 중심부로 들어가야 할 때였죠. 골목길의 작은 가게,
평범한 가정집, 그리고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의 목소리 속에서야 비로소 이 나라의 진짜 독립 이야기를 완성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아직 모든 퍼즐이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답을 찾기 위해 더 깊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죠. 이제 한국의 독립은 경제와 군사적 수치 넘어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빛을 발하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제 취재는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아침부터 이어지던 빗소리는 밤이 되어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은 마치 젖은 도화지 위에 번진 수채화처럼 흐릿하면서도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죠. 호텔 방에 혼자 앉아 서류를 다시 넘기던 저는 낮에 보았던 박세훈 씨의 눈빛과 목소리를 곱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말 하나하나가 단순한 경제 지표를 넘어 이 나라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비추고 있었으니까요. 그가 보여준 도표 속 숫자는 사실 차갑게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0만 명을 넘는 방위산업 종사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누군가는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며 생계를 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연구실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며 꿈을 키우고 있을 겁니다. 결국 경제적 독립이라는 거창한 말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 속에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었죠. 저는 문득 미국에서 들었던 한 노교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나라의 진짜 힘은 GDP나 군사력으로만 측정되지 않아. 그것은 그 나라 국민이 매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로 드러나는 법이지. 오늘 하루 동안 본 장면들이 바로 그 말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생산 현장에서 만난 젊은 엔지니어들의 모습은 특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나이도 많지 않은 그들이 세계적인 기술을 다루며 자신감 있게 설명하는 모습은 마치 19만 6070년대 한국을 떠올릴 때 흔히 이야기되는 가난과 고생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거든요. 그들의 눈빛 속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대신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젊음의 빛이야말로 이 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비추는 등불처럼 보였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궁금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눈부신 산업 발전이 과연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다가가고 있을까? 빛나는 빌딩과 첨단 공장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의 사람들은 이 변화 속에서 어떤 하루를 살고 있을까? 이 질문이 떠오르자 제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조금 더 뚜렷해졌습니다. 단순히 높은 곳에서 바라본 경제 수치가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클라라와의 통화는 그런 고민을 더욱 확실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화면 너머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침착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당신이 보고 있는 건 단순한 무기산업의 성공이 아니야. 그 뒤에 있는 건 국민이 스스로 자립해가는 과정이야. 그걸 직접 느껴야 해. 그녀의 말은 마치 길잡이처럼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호텔 창문에 비친 네온사인과 어두운 강물은 묘하게 대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은 화려했지만 그 아래 흐르는 강물은 묵묵히 제 갈 길을 가고 있었죠. 마치 한국 사회가 보여주는 두 얼굴 같았습니다. 세계 시장을 향해 자신 있게 나아가는 한편 그 속에서 묵묵히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더 깊숙이 들어가 보자고. 사무실의 높은 창문에서 본 전망이 아니라 거리의 시장에서, 공원의 벤치에서, 작은 식당의 따뜻한 국밥 그릇 앞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말이죠. 그 속에서야말로 한국이 지향하는 독립과 자립의 진짜 얼굴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은 많습니다. 이 나라가 선택한 길은 앞으로 어떤 도전을 불러올까요? 또 그 과정 속에서 보통 시민들은 어떤 희망과 어려움을 함께 맞이하고 있을까요? 눈앞에 놓인 서류와 수치로는 다 알 수 없는 답들이 분명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답을 찾아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일 제가 마주할 또 다른 만남이
지금까지의 의문을 조금씩 풀어줄지도 모르니까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겠지요. 서울 호텔 방의 고요함은 유난히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침대 끝에 앉아 노트북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화면을 바라보았지만 눈은 글자를 읽으면서도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강남의 네온사인들이 밤하늘을 분홍빛, 금빛으로 물들이며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저는 그 화려함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지요. 지난 사흘 동안 마주한 대화와 장면들이 제 안에서 파도처럼 밀려오며 지금껏 제가 믿어왔던 세계관을 철저히 뒤흔들고 있었으니까요. 화상통화 연결음이 익숙하게 울렸고 곧 화면에 클라라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잠시 픽셀이 깨졌다가 이내 선명하게 잡히더니 그 눈빛이 제게 오래 기다려온 듯한 안도감을 전했습니다. 클라라는 런던의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얻은 상과 사진들, 그리고 아시아 역사와 정치에 관한 두꺼운 책들이 가득 꽂혀 있었죠. 예전에 저는 그 모든 걸 단순한 직업적 장식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가진 통찰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삶의 경험과 깊은 관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걸요. 당신 세계가 뒤집힌 사람처럼 보이네요. 클라라의 목소리에는 언제나 그렇듯 부드러운 억양이 실려 있었지만 동시에 날카로운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쓸어넘기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클라라, 나는 몇 년 동안 한국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던 것 같아.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늘 같았어요. 한국을 작은 나라, 보호받아야 할 나라로만 생각했다는 거죠. 하지만 한국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경제, 기술, 군사 모두에서 이미 중요한 주체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강하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여전히 1960년대의 낡은 지도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는 것을요. 전쟁의 상처로 세계 원조에 의존하던 한국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호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삼성의 빌딩은 거대한 유리 기념비처럼 서 있었고 롯데월드타워는 밤하늘을 뚫고 오르며 서울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LED 스크린에는 최신 기술과 문화가 교차하며 한국이 더 이상 좁은 틀에 갇힌 나라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죠. 클라라는 차분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한국 가정이 왜 그렇게 교육에 힘쓰는지 기억해요? 그건 단순한 욕심이 아니에요. 위험한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스스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자신을 반드시 필요한 나라로 만든 거예요. 그 말은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영국의 편안한 지리적 환경과는 달리 한국은 사방이 위협으로 둘러싸인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핵무기를 가진 북한, 서쪽에는 중국, 동쪽에는 일본. 이런 험한 동네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국이 선택한 길은 단순히 방어가 아니라 스스로를 강하게 만드는 길이었던 겁니다. 한국의 전략은 독특해요. 클라라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동맹과 독립 사이에서 갈등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더 유능해짐으로써 동맹의 가치를 높이고 있죠. 약한 파트너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창문에 손바닥을 대며 은빛으로 흐르는 한강과 그 옆을 따라 산책하는 가족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건 미국의 보호 뒤에 숨어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키워온, 그리고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자주적인 나라였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둔 지난 사흘간의 메모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김도연 준장은 능력이 자신감을 낳는다고 말했습니다. 정윤아 연구원은 기술 주권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의 기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박세훈 교수는 방위산업이 민간 혁신까지 이끌어가는 과정을 보여주었죠. 각자의 말은 다 달랐지만 결국 하나의 큰 주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기대어 서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든든한 동맹으로 거듭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하며 제 생각을 깨뜨렸습니다. 런던 편집장에서 온 암호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열어보았다가 눈이 커졌습니다. NATO 회원국들이 한국 장교들을 훈련 교관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한국에서 도입한 K9 자주포를 운영하기 위해 한국군에 직접 교육을 요청했어요. 이제 학생이 선생님이 된 셈이죠. 그 짧은 문장은 제 몸을 전율로 휘감았습니다. 한국이 추구하던 전략, 즉 단순히 독립을 넘어 관계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가 성과를 내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군 장교들이 NATO 병력을 가르친다는 건 제가 익숙히 알고 있던 세계 질서의 위계가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곧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총리실에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영국도 한국식 국방 독립 모델을 검토해야 하는지 의견을 달라는 요청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단순히 한 나라의 성공담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세계 질서의 변화를 기록하고 있음을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쓴 글은 한국의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중견국들이 이 모델을 참고할 수 있을지, 더 나아가 세계의 균형 자체를 바꿀 수 있을지 그 질문들이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분주해졌습니다. 호텔 창문 너머로 빛나는 도시는 조용히 숨쉬며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내일 또 다른 만남을 향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아침 햇살은 서울 호텔 방의 두꺼운 커튼 사이를 뚫고 들어와 방 안을 천천히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황금빛 사각형이 드리워져 있었고 그 위에 닷새 동안의 기록이 담긴 제 노트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지도자들과 전문가들을 만나 나눈 대화, 통계 자료, 그리고 제가 애초에 가졌던 편견을 산산이 부순 깨달음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지요. 손에 들고 있던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지만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은 제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40층 높이에서 내려다본 도시는 아침을 맞으며 거대한 시계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역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도로 위의 차량들은 정교한 신호체계 아래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지요. 건설 크레인들은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올라 마치 미래를 상징하듯 새로운 빌딩들을 짓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아직도 오래된 뉴스 속 이미지가 남아 있었거든요. 전쟁의 상처로 가난에 허덕이고 주변 강대국들에 휘둘리며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작은 나라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며칠을 보내며 직접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모든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편견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에는 제 편집장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런던에서 걸려온 전화였지요. 시차를 생각하면 자정이 한참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알렉산더, 한국 기사 초고가 필요해. 당장 말이야. 편집장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국 의회에서 국방 독립을 주제로 한 논의가 막 시작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의 무기 수출 전략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다는 겁니다. 제 분석이 곧 정책 결정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지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분 좋은 웃음이 아니라 역사의 아이러니에 대한 쓴웃음이었습니다. 한때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며 제국의 영광을 자랑했던 영국이 이제는 동북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교훈을 얻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곧장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이 잠시 멈칫했지만 글은 금세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것이 모두 틀렸다는 사실, 그리고 진짜 힘이란 지배가 아니라 협력에서 나온다는 깨달음을 어떻게 독자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곱씹으면서 말입니다. 기사는 자연스럽게 써 내려갔습니다. 저는 글 속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미국의 그늘 아래 작은 나라가 빈말만 내뱉는 모습을 보게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발견한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외교적 발언 뒤에 숨은 허세가 아닌
실제 힘과 능력을 조용히 쌓아 올려온 나라였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의 말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군사 능력을 설명하던 김 장군의 차분한 태도는 허세가 아닌 자신감이었고, 산업 구조를 분석해주던 박세훈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주장이나 선전이 아니라 실제 경제적 성과로 뒷받침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클라라가 제게 했던 말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한국을 멀리서 재단하지 말고 직접 발로 뛰며 이해하라는 그녀의 말씀이야말로 제가 배운 모든 것의 핵심이었지요. 그날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반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숙한 독립이며 졸업입니다. 동맹을 끊는 것이 아니라 더 평등한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기사를 완성했을 때 이미 저녁이 깊어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밝았습니다. 한국을 통해 세계 질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국의 주요 신문 3곳이 동시에 제 기사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는 유럽 각국에서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연구원들이 한국의 수출 통계를 더 자세히 알려달라고 했고, 캐나다 국방 관계자들은 어떻게 한국이 의존하지 않고도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했는가에 대해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워싱턴의 싱크탱크들에서도 제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처음에는 한국의 약점을 확인하려 떠났던 바로 그곳에서 말입니다. 미국조차도 이제 한국이 보여주는 새로운 동맹 모델을 심각하게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지요. 3달 후 저는 런던으로 돌아와 책을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교훈, 중간 강국이 전략적 독립을 달성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책은 곧 여러 나라 국방부의 필독서가 되었고, 저는 전 세계로 강연을 다니며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길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제게 가장 감동을 준 것은 클라라가 보내온 짧은 편지였습니다. 당신은 마침내 한국을 실제 모습 그대로 바라보게 되었군요. 그것이야말로 해외에서 온 기자가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일 겁니다. 지금 저는 제 서재에 앉아 있습니다. 연구 자료와 수많은 인터뷰 기록들 사이에서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던 제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약함을 찾으려 했던 기자는 대신 강인한 새로운 모델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의존에서 벗어나 동맹을 포기하지 않고도 자유를 성취할 수 있다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사실 이 끝은 또 다른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한국이 보여준 변화는 단지 한 나라의 성장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작은 창문과도 같습니다. 저 역시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한국에서 배운 이 교훈이 앞으로 우리 모두의 삶에도 깊은 울림을 남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 나라에서 왔던 한 기자가 한국에서 발견한 놀라운 진실, 그리고 그 속에서 배운 겸손과 희망의 메시지를 여러분도 함께 마음에 담아 가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놀라운 저력에 관한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